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현지 시각 25일 경기 둔화 우려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라이프 인베스트먼트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상승, 실적 둔화, 그리고 성장이 문제가 되기 시작할 때까지 시장은 성장과 침체 사이에서 정말 불안한 모습을 보이게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오는 26일 예정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연준이 기준금리를 50bp 인하하는 빅컷을 결정한 이후 파월 의장이 공개적으로 처음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시장은 파월 의장의 발언을 통해 향후 금리 인하 폭과 속도를 가늠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칩 대장주 엔비디아가 2.18% 상승한 123.51달러에 마감하며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넘겼습니다. 주가는 전날 약 4% 올라 120달러 선을 탈환한 데 이어 이날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130달러 선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전날에는 엔비디아의 새로운 AI 칩인 블랙메리의 대량 생산에 들어갔다는 모건스탠리 보고서가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날 주가 상승은 AI 시장이 4년 만에 5배로 커질 것이라는 글로벌 컨설팅 업체 베인앤컴퍼니의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베인은 보고서에서 AI 관련 시장이 매년 40에서 55%씩 급성장해 오는 2027년에는 시장 규모가 1조 달러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 중단되는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임시 예산안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 하원은 현지 시간 25일 3개월짜리 임시 예산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하원 본회의에서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면 상원은 이를 곧바로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미 의회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견으로 새 예산안이 제때 처리되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요. 이번 예산안은 공화당이 대선 투표 등록 시 시민권을 증명토록 하는 세이브 법안을 연계 처리하려 하면서 양당의 갈등이 커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격한다는 명목으로 레바논 전역의 공세 수위를 높이며 전면전 우려를 키우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방위군 참모총장이 지상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모총장은 이날 아침 헤즈볼라가 모사드를 겨냥 텔아비브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헤즈볼라가 오늘 화력을 확대했다며 그들은 오늘 늦게 매우 강력한 대응을 받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은 전선의 중심에서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북부로 이동시키는 등 공격 의지를 숨기지 않으며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의 전면전이 임박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나 미국 국방부는 이날 양측의 충돌을 우려한다면서도 당장 지상전이 발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7 진행의 이소연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만 소폭 올랐는데요. 다우와 S&P 500 같은 경우에는 연일 신고가 행진을 결국 멈추게 됐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곧 나올 PC 물가지수에 주목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외신 브리핑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의 증시7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복잡한 외신 이야기 쉽고 간편하게 전해드립니다. 증시7 외신 브리핑 오은비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보합권 혼조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7%, S&P 500 지수는 0.19% 각각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0.04% 소폭 오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일 발표된 소비자 신뢰지수가 급락한 것과 더불어서 주요 종목들의 주가 하락이 지수 하방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종목별로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이 모건 스탠리의 투자 등급 하향 조정에 따라서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가 각각 5%, 4% 하락했습니다. 또한 미국 원유 선물이 2% 이상 하락하면서 에너지 주식이 약세를 보였고요. 쉐브론은 2.36%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전기차는 테슬라가 1.08% 상승했지만 니콜라가 7.69% 급락하는 등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주는 투자은행의 낙관적인 보고서로 엔비디아가 2.18% 상승하며 대부분 랠리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8%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전날 중국의 금리 인하와 미국 원유 재고의 감소에도 이 리비아의 생산 차질 완화에 따른 과잉 공급 우려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WTI는 전장보다 배럴당 2.6% 내린 69.69달러에 마감했습니다. 한편 8월 신규 주택 판매는 4.7% 감소하며 71만 6천 채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7월 수정치인 75만 1천 채에서 하락한 수치입니다. 그럼 이어서 자세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풍량기로 불리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마이크론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93.3% 증가해서 77억 5천만 달러를 달성을 했고요. 이는 애널리스트의 예상치인 76억 5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또한 4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87억 달러로 예상치보다 6% 높은 수준을 제시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보였습니다. EPS는 1.18달러로 예상치 1.11달러를 5.9% 상회했습니다. 마이크론은 반도체 업계의 주기적 특성 속에서도 최근 4분기 연속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다음 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84.1%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고 회전율이 161일로 5년 평균보다 22일 높아진 점은 수요 약세의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이크론의 주가는 실적 발표 후 애프터마켓에서 13% 가까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무디스는 11월 미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더라도 미국의 재정 상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무디스는 2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대선 이후에도 의미 있는 정책 조치가 없이 재정 적자가 지속되면 미국의 신용 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무디스는 향후 5년간 미국의 재정 적자가 GDP 대비 7%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10년 후에는 9%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서 국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의회 협상이 어려워질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준 독립성에 대한 개입 우려가 금융시장과 국가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0.5%포인트 인하에 유일하게 반대했던 미셸 보먼 이사가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보먼은 물가 상승 재촉발을 우려로 그 이유로 들었고요.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고 말하면서 0.25%포인트 인하를 원했고 이번 빅컷이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먼은 급격한 금리 인하는 물가 전쟁에서 조기 승리 선언과 같으면서 장기적으로는 탄탄한 고용 시장과 2%의 물가 상승 목표 달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보먼은 계산된 속도로 금리를 인하하며 물가와 고용의 균형을 맞출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25일에 지급준비율 인하 발표 하루 만에 57조 원 규모의 자금을 시중은행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MLF 조작을 통해서 이뤄졌고요. MLF 금리는 전월보다 0.3%포인트 인하된 2%로 설정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인민은행이 시중 유동성을 유지하고 금융 비용을 낮추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전문가들은 MLF 금리 인하가 은행의 대출 비용을 낮추고 대출 우대금리와 예금금리도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금융시장의 장기적인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려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폴라 반도체에 1억 2,3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반도체법에 따른 첫 보조금 지급 사례고요. 미국의 반도체 제조업 복귀를 위한 첫 투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폴라 반도체는 이번 지원을 통해서 센서와 전력칩 생산 능력을 2년 내에 2배로 확대하고 외국 소유에서 미국 소유 상업용 파운드리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미네소타에서 16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자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대규모 보조금 지원을 이어가고 있고요. 인텔, 삼성전자 등도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보노디스크의 CEO 요르겐센은 미국 상원 헬프 청문회에서 자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오젬픽의 가격을 낮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미국에서 이 약의 가격은 독일과 프랑스보다 월등하게 높아서 헬프 위원장이 이를 지적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약제 급여 관리, PBM 시스템이 가격 인상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샌더스 의원은 주요 PBM 기업들이 가격 인하 시에도 공급 목록에서 제외하지 않겠다고 문서로 약속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요르겐센은 비만약 가격 인하 논의를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인슐린 가격 인하로 인해서 공급이 어려워진 사례를 들면서 공급 문제를 우려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가 AI 붐에 힘입어서 대만 남부 핑둥 지역에 공장 추가 건설을 계획 중입니다. AI로 인한 첨단 패키징 수요가 예상보다 강력해서 TSMC는 남부 과학단지 외에도 핑둥 지역을 새로운 거점으로 선택했습니다. TSMC는 이미 대만 전역에 여러 공장을 운영 중이고요. 북부 그리고 남부 지역에 2나노미터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TSMC의 코어워스 생산량은 올해 3배 증가했고요. 2025년과 2028년까지 더 큰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공장들은 코어워스, 4LP, 3D IC 등의 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칩 성능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텔레그램 CEO 파벨 두로프가 범죄 방조 혐의로 프랑스 당국에서 체포된 뒤에 텔레그램은 사용자 정보 제공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두로프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서 정당한 법적 요청이 있을 경우에 규칙 위반자의 IP 주소와 전화번호를 수사당국에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텔레그램은 보안성과 사용자 정보 보호를 강조했으나 범죄에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조치로 텔레그램은 마약 밀매, 테러, 성착취물 유포 등 범죄 혐의자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두로프는 소수의 나쁜 이용자가 전체 서비스를 망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두로프는 아동 음란물 유포와 마약 밀매 방조 혐의로 프랑스에서 체포돼서 보석금 500만 유로를 내고 석방이 됐지만 출국 금지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테슬라 독일 공장 경영진이 병가를 자주 사용하는 직원들을 불시에 방문해서 점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독일 경제지에 따르면 인사 책임자 에리크 델러는 병가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는 직원 30명을 선정해 집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 경영진은 공장의 병가율이 15에서 17%에 달한다며 특히 금요일에 응급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도 조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독일 전체 노동자 평균 병가율 6.1% 그리고 자동차 업계 평균 5.2%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한편 테슬라는 7월부터 결근 일수가 적은 직원에게 보너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큰 효과는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를 클라우드 시장에서 불공정 계약을 통한 경쟁 억압으로 유럽연합에 고발했습니다. 25일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서버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통해서 사용자들을 자사 클라우드인 애저에 묶어두고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동을 어렵게 만드는 라이선스 조건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에 대해서 과거 시스페와의 합의를 언급했고요. 구글의 고발이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고발은 클라우드 시장 내에서 불공정 경쟁을 둘러싼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국내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의 일면에서 전문가들의 쇠줄까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7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주주환원, ROE로 갈린 밸류업 지수, KB금융 빼고 삼전 하이닉스 편입.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거래소가 코스피, 코스닥 100개 종목으로 구성된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확정했습니다. 거래소 측은 국민연금과 해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 업종별 편중을 두지 않고 고르게 종목을 선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수익성과 주주 환원 등에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질적 요소를 기준으로 제시해 종목이 고르게 담기도록 선정했습니다. 기존 지수와의 차별성 그리고 펀드 운용의 편의성, 지수 성과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발표된 100개 종목 중에는 정보기술 24종목, 산업재 20종목, 소비재 19종목, 헬스케어 12종목, 그리고 금융과 부동산이 각각 10종목, 소재 9종목이 포함이 됐습니다. 시장별로는 코스피가 67개, 코스닥은 33개가 됐는데요. IT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비롯해 한미반도체와 LG이노텍, 리노공업, DB하이텍이, 헬스케어에서는 셀트리온과 한미약품, 클래시스 등이 각각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목 선정 기준으로 시총과 수익성, 주주환원, 시장평가, 자본 효율성 등을 꼽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위 400위 이내인 종목이 선정됐고 최근 2년 연속 적자 또는 2년 합산 손익이 적자인 기업은 배제가 됐습니다. 2년 연속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을 실시했고 2년 평균 주가 순자산비율 즉 PBR이 산업군 내 혹은 전체 순위에서 50% 이내인 기업들이 포함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위에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중에서 ROE가 우수한 기업들이 최종적으로 선발이 됐습니다. 아울러 거래소는 밸류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밸류업 조기 공시 기업들을 특례로 편입시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등이 특례로 편입이 됐고요. 거래소는 내년부터 밸류업 공시 특례 기준을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래소 100개 종목으로 확장됐습니다. 시장 대표성과 수익성 등을 고려해서 선별했는데요. 밸류업 조기 공시 기업 특례로 편입시키겠다라고 설명했고요. 기존 지수와 차별성이 없다라는 지적 역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06년 이후 최악의 상황, 이스라엘 3년 전쟁 치를 수도. 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해 최대 규모의 공격을 퍼부으면서 양측이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사실상 전면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연일 계속된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에 헤즈볼라가 반격에 나서면서 전면전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건데요. 특히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는 달리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제2의 가자 전쟁으로 확전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당장 레바논 침공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입니다. 이를 두고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급격히 높인 것은 그동안 헤즈볼라와 벌여온 무력 충돌을 멈추기 위한 일종의 도박이라는 분석 역시 제기가 되고 있고요. 이스라엘군과 레바논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 간 교전이 격화하면서 전면전에 대한 위기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틀간 대규모 공습, 500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레바논 남부에서는 11만 명 난민이 발생했고요. 헤즈볼라 접경지에 미사일로 반격했는데 이스라엘은 선제 공격에 도박, 역효과 우려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전, 전기 싸게 팔아 12.6조 순손실. 한국전력이 전기를 싸게 공급하면서 입은 손실이 최근 13년간 12조 원을 웃돕니다. 현재 매년 약 1조 원으로 한전이 천문학적인 적자를 낸 코로나19 이후 시기를 더하면 실질적인 손해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전문가들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지만 데이터 센터 급증에 따른 전력망 투자를 위해서는 전기요금 자체 왜곡된 구조를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기 판매 단가는 킬로와트 시당 108.1원으로 원가의 약 85%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2020년에는 약 101%를 기록했지만 2019년과 2018년도에는 93% 수준에 그쳤고요.
2014년 이후 우리나라의 전력 판매 단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총괄 원가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에너지 가격의 괴리는 전기라는 상품의 초과 수요를 초래하고 전력을 판매하는 한전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요. 실제로 한전은 2021년 약 5조 8,500억 원의 영업 적자를 시작으로 6월 말 현재 한전의 부채는 202조 9,9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4분기 전기요금 조정과 관련해 일단 동결 결정을 내린 바 있고요. 원가 못 미친 단가 팔수록 손해인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후 상황을 더하면 손실이 더 크고요. 왜곡된 가격 정책 효과는 미미한데 독립기구에서 요금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주장 역시도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전에 등 돌렸던 글로벌 IB 14곳 신규 건설 지원 확대한다. 글로벌 투자은행 즉 IB 14곳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원전 사고 이후 발전소 건설 등에 필요한 대출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인공지능 붐에 따른 전력난으로 원전 수요가 급격하게 늘면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라는 관측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바클레이즈, 그리고 BNP 파리바와 시티 등 14곳은 2050년까지 세계 원자력 용량을 3배로 늘리겠다라는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의 행동 촉구 방안에 대한 지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이들 은행은 기후 주간 부수 행사로 미 뉴욕 록펠러 센터에서 개최된 넷제로 원자력 포럼에서 산업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을 약속했고요. FTA에 따르면 참여 은행들은 민간 부문 파트너들에게 원자력 에너지원에 대한 구속력 없는 확약서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AI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은 저탄소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대형 기술 기업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술 기업들이 원전에 투자하는 순간 새로운 원전 붐을 이끌 전망인데요. 2050년까지 원전 용량 3배 넘게 이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행동을 촉구하는 공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자금 조달이 좀 쉬워질 것이다라는 관망 역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조선 IPO 본격화, 조단위 몸값 기대,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국내 중형 조선사를 대표하는 대한조선이 상장 주관사단 선정을 마치면서 기업 공개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실적 호조와 조선업 슈퍼사이클 진입 등에 힘입어 대한조선이 상장 이후 1조 원이 넘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한조선은 전날 KB증권과 NH투자증권을 상장 공동대표 주관사로 선정했습니다. 공동주관사로는 신영증권이 이름을 또 올렸고요. 상장 목표 시점은 내년 하반기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한조선은 중대형 탱커선 그리고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을 주로 건조한 기업입니다. 한때 대주그룹 계열사였지만 2009년 건설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워크아웃 대상이 됐었고요. 대한조선은 올해 상반기에만 매출 4,6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12.5%를 달성했고요. 대한조선이 주력으로 건조하는 아프라막스급 원유 운반선과 수에즈막스급 원유 운반선의 가격이 2022년도부터 크게 오르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선가가 약 40에서 50% 정도 상승한 덕분입니다. KB와 NH증권 대표 주관사로 선정이 됐고요. 우선 수주 잔량 30척인데 3년치 일감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IPO 대여로 등판할 예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와 관련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면 헤드라인입니다. 빅컷이 몰고 올 태풍 함께 하실 분은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빅컷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 일주일째 넘게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하 여부보다는 이번에는 사실상 강도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무게감은 좀 덜한 느낌입니다. 금리 인하 기조로의 전환이 오랜만에 등장한 부분도 눈에 띄는데 금리 인상에서 금리 인하 기조로의 전환, 우선 9월 FOMC 리뷰부터 부탁드려볼게요. 9월 FMC는 CME 패드 워치 툴에서 63% 확률로 50bp 인하 예측한 대로 시장 기대를 좀 충족해준 부분들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5bp 인하를 좀 염두에 뒀기 때문에 엇갈리는 생각들이 좀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 결국 연준의 이제 50bp 금리 인하라는 의미를 놓고 본다고 하면 연준의 금리 인하가 좀 늦었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실질 중립금리를 상회하는 실질 정책금리가 가시화되고 있고 과거 95년도 이후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까지 걸렸던 평균 기간을 놓고 본다고 하면 12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이를 적용을 해보면 올해 6월 전후로는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게 맞았었는데 이보다 더 늦은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사실 50bp 인하 폭을 놓고 본다고 하면 시장이 환호할 만한 수준이긴 하지만 결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다시 한번 좀 늦어졌다는 부분들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지 여부 또는 금리 인하 폭보다는 3월, 6월, 9월, 12월 발표되는 수정 경제 전망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 결국 올해 6월까지는 사실 연준이 좀 보수적인 색채들을 수정 경제 전망 테이블 숫자 조정을 통해서 좀 보여준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9월 수정 경제 전망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올해, 내년, 내후년 최종 정책 금리의 중립값과 레인지의 하단을 큰 폭으로 내렸기 때문에 연준도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행보를 좀 할 거라는 거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증시가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배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FOMC 일정을 놓고 온다고 하면 11월, 12월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 일단 중립값을 놓고 온다고 하면 50bp 정도 추가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레인지 하단을 놓고 온다고 하면 75bp 정도까지도 또 추가적인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연말까지는 이 금융 여건이 완화되는 부분들이 또 미국 증시를 좋게 봐야 되는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 사실상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경우에는 만약에 고용 지표를 우리가 먼저 확인했더라면 7월에 더 내렸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번에 25bp보다는 50bp를 좀 선제적으로 단행한 부분도 눈에 띄는데요. 시장에 어떤 영향을 조금 더 미칠까요? 빅컷. 계속해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빅컷에 대해서 시장을 좀 주식 시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것 외에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거든요. 사실 파월 연준 의장 때문에 금리 인하를 그동안 못했던 겁니다. 만약 연준이 경제 지표에 의존을 했다라고 하면 올해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 달에 이미 금리를 인하했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7월 달 25bp, 9월 달 25bp. 하지만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지금 9월 달에 50bp 인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파월 연준 의장은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금리 인하 시점을 좀 놓쳤다는 여론들이 좀 커질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매를 충분히 받을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연준의 50bp 인하 두 가지 의견들이 있었죠. 첫 번째는 앞으로 미국의 경기도나 이를 넘어서는 침체를 염두에 두고 보험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라고 해석하는 의견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미국의 고용과 물가 지표를 염두에 두고 통화정책 정상화 수준에서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는데 저는 후자 쪽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5년도 이후에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던 국면이 총 5국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경기 확장에 놓여 있던 95년과 98년, 그리고 경기 침체를 경험했던 2001년, 2007년, 2019년. 저는 앞으로 이제 미국 증시가 과거 95년과 98년 전철을 밟아 나갈 걸로 좀 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경제 체력이 견고한지 여부에 따라서 위험자산들 가격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 경제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미국 경기 침체 들어갈 여지가 없고요. 그렇게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미국 경기 순환을 공식적으로 판별해주고 있는 전미경제연구소는 올해 8월 기준으로 미국 경기 확장이 52개월째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이 팬데믹 이후에 경기 침체 들어갔던 시점이 2022년 1분기와 2분기였습니다. 2022년 3분기 이후 현재 올해 2분기까지는 평균적으로 실질 GDP가 전분기 대비 연율로 놓고 봤을 때 2.8% 정도 되는데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추정하는 기간마다 오차는 좀 있지만 1.8%를 염두에 둔다고 하면 잠재 성장률보다 실질 성장률이 1%포인트 정도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경기 체력은 상당히 견고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5년과 98년 전철을 밟아 나갈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있는데 95년과 98년도에는 경기 확장의 노인 구간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 또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95년도에는 45% 정도 올랐고 98년도에는 36% 정도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전반적인 미국 증시의 방향성은 올라갈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당장으로는 이제 10월 중순 이전까지는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미국 증시를 보실 때 95년과 98년 사례를 좀 염두에 두시면서 전망을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증시 상승 흐름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과 함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좀 덜어도 된다라는 부분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다만 연내 50에서 75bp 정도 추가 인하를 예고하고 있는데 이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침체가 굳이 아니더라도 둔화해서 침체 사이클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주실까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이전에는 당연히 경제지표 둔화가 나타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경제지표 둔화가 나타났고요. 95년도 이후에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이전에 연준이 주시했던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ISM 제조업 지수, ISM 서비스업 지수가 동반 수축 국면에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됐고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기준으로 10만 명 초반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확인됐고요. 그리고 물가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율 역시 동반 둔화되는 모습 그리고 대출 증가율 역시 둔화되는 모습 이 네 가지가 모두 확인됐기 때문에 그동안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9월 FMC 이전에 발표되는 미국 경제 지표를 보면 전월보다는 둔화되는 흐름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됐기 때문에 올해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하반기 때 좀 둔화 흐름을 보였다가 내년 1분기 이후부터는 다시 회복되는 양상으로 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서 시장이 너무 앞서서 좀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26일 날 미국의 2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돼요. 사실은 확정치는 그렇게 의미는 없는데 지금 지난달 이번 달 초에 금융시장 혼란을 일으켰던 그 바탕이 미국 경기 침체 고조였기 때문에 당연히 좀 관심이 커질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확정지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2.9로 소폭 하향 조정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2%대 후반 정도의 이 미국의 실질 GDP 추이라고 하면 미국의 견고한 경기 상황을 보여준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은 역사적으로 ISM 제조업 지수와 서비스업 지수, 그리고 비농업 고용 지표, 물가 지표, 대출 등 다양하게 지표를 확인하면서 둔화세를 확인하고 금리 인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상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다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일본은행은 동결을 보여줬거든요. 다만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를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 다시 한번 우뚝 설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폭락장이 다시 한번 연출이 될지 이번엔 시장이 좀 버텨둘지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보실까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청산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 심리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올해까지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엔화 흐름과 일본 증시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 연준의 금리 인하가 가셔야 되고
또 일본 중앙은행 역시 올해 연내 12월 달에 금리 인상하고 내년도에도 점진적으로 그 전철을 밟아 나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되는 시점은 내년 상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난달 이제 엔화 강세, 일본 금융시장 하락이 좀 두드러졌던 이유는 사실 일본 중앙은행은 2022년 12월부터 YCC 상단을 수정하면서 통화정책 정상화를 밟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엔화 강세, 일본 증시 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맞았는데 사실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가파르게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상대적인 통화, 엔화가 약세를 보였던, 그러니까 1년 넘게 착시 효과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게 지난달 일시적으로 반영되다 보니까 큰 폭의 변동성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일본 중앙은행이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 과거 같은 그런 혼란들은 다시 일어날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7월 달에 BOJ가 금리 인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일본의 실질 금리를 놓고 온다고 하면 여전히 금융 여건 완화를 뒷받침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가계와 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다라고 지금 일본 은행이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일본 채권 시장 내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 정도부터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청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올해는 그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대선 전까지 굵직한 이벤트들 어느 정도 소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아직 추세를 확신할 수는 없는 시장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4분기 대응 전략은 어떻게 취해보면 좋을까요? 올해 미국 증시는 4분기 때 조정을 좀 받을 여지가 있어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일단 11월 5일 미국 대선 결과 확인하고 나서 차기 행정부에 대한 정책 분석 기간을 좀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올해보다 내년 증시가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에너지를 응집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올해 4분기일 거라고 좀 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연초 이후로 올해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견해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투자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실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순환을 고려한다고 하면 미국 경기 확장은 2027년 6월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이런 국면에서는 사실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갈 여지가 있어요. 다만 올해만 놓고 온다고 하면 4분기 조정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다음 달 10월 중순 부터는 좀 미국 자산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는 형태로 가야 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보다는 숲을 놓고 본다고 하면 미국 증시는 계속 올라갈 여지는 있지만 일단 올해 4분기 때는 증시가 좀 조정을 보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들을 하시려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10월 중순부터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간밤에 마이크로 실적 상당히 잘 나왔거든요. 그동안 이제 D램 반도체 업황의 비관론이 상당히 두드러졌지만 아마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는 긍정론으로 좀 바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D램 산업 내 HBM 비중을 놓고 온다고 하면 지난해가 8%, 올해가 21% 정도 되고요. 내년에는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HBM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태가 계속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글로벌 반도체 D램 업황은 지난해 4분기 때 상승 국면에 들어갔어요. 과거 전철을 따른다고 하면 보통 8개 분기에서 9개 분기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봐도 내년 3분기, 늦어져도 4분기 때는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의 상승 국면이 계속 이어질 여지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블랙에를 탑재한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죠. 과거 제품 호포100과 비교를 해보면 HBM 탑재량이 기존 제품 같은 경우에는 80GB였는데 블랙에 같은 경우에는 192GB. 그러니까 불과 2년 만에 2.4배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지금 마이크론, SK 하이닉스를 통해서 HBM을 납품받고 있는데 블랙엘 판매가 본격화된다고 하면 HBM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삼성전자가 채워줘야 돼요. 이 얘기는 결국 엔비디아의 매출가
기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아직은 꺾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주가 상승이 전반적인 미국 증시를 견인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거의 매도에 가까운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 직전에 대량으로 창고에서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당일 12%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반도체 우리 국내 투톱 크게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들어가도 되는 걸까요? 지난달, 이번 달 이제 금융시장 혼란을 겪으면서 제가 많이 했던 생각은 글로벌 증시가 각자 도생의 길에 접어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사실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계속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다만 한국을 포함한 일부 증시의 부진들은 사실 대내 요인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 부분, 정치적인 불확실성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둘 이유는 있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분기 GDP가 전기 대비로 역성장을 했다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 품목별, 지역별 수출 증가율 추이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금액과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금투세 논란 같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해결되어야 한국 증시는 우상향할 수 있는 기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주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마이크론 실적이 반도체 풍향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부분들이 있고, 다음 분기 역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가이던스를 던져줬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한국의 반도체주 주가 변동성이 너무 큰 부분들은 있는데, 일단 하방 경직성은 충분히 높아질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금 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얻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 과거라는 게 최근 단기간에 일어났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변동성들은 줄어들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분위기들이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네, 미국과 국내 여건 모두 고루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문남중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은행, 밸류업 미공시은행은 모두 배제, 한화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우선 어제 밸류 다운이니 외국계 IB도 코리아 밸류업 지수 혹평, 밸류업 공시 안 하면 삼성전자도 밸류업 지수에서 빼겠다. 밸류업 지수에 실망했나 코스피 2600선 방어 실패. 전반적으로 기사가 나왔었던 분위기가 밸류업 지수에 대해서 조금 더 안 좋게 평가하는, 즉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1.34%, 코스닥은 1% 넘는 약세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무리했는데요. 밸류업 지수 실망감에 7거래일 만에 떨어졌고요. 2600선을 내어줬습니다. 코스피 약세 마감, 우선 마이크론 실적 앞두고 경계감이 짙어졌었던 시장이었습니다. 다만 밤사이에 마이크론 실적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어느 정도 좀 반등의 기미가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전일 공개된 밸류업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은행, 보험, 지주 등에 대한 낙폭이 조금 더 강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삼성전자는 1% 넘게 떨어졌고, 특히나 지금 눈에 띄는 부분들은 금융 그리고 지주 업종들의 하락세입니다. KB금융은 4%, 신한지주도 5%, 메리츠 금융지주도 거의 하방 압력을 높게 받아가면서 은행주의 낙폭이 굉장히 깊었었던 하루였는데요.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전에 상승했었던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등 모두 상승세를 어느 정도 반납한 모습이고요. 제약바이오단에서도 하방 압력을 크게 받아갔습니다. 바이오와 2차 전지 소재에서 차익 실현이 나타났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석유화학과 화장품 그리고 중국 부양책 및 밸류업 매물이 출회됐다라는 부분 속에서 주요 은행, 추가적으로는 밸류업 미포함에 대한 실망감으로 지주와 통신사, 유틸리티도 편입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하방 압력을 더욱더 크게 받아간 것으로 보여지는 어제장 시장입니다. 24일 한국거래소는 밸류업 지수의 편입 종목에 대한 기준과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시총과 거래대금 등 양적 지표 이외에 수익성과 주주 환원, 시장 평가, 자본 효율성 등 질적 요건을 함께 충족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정 산업군에 대한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군별 상대평가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가총액 400위 이내의 종목들이고요. 최근 2년 연속 적자가 아닌 동시에 2년간 손익의 합산이 양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는 최근 2년 연속으로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과 같은 주주 환원을 잘 이행했는지를 판단했는데요. 최근 2년 평균 PBR이 산업 내 또는 시장 전체 상위 50% 이내에 포함된 곳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모든 걸 충족한 기업 가운데 산업군별 ROE 순위 비율이 우수한 기업 순서로 100개 종목을 추리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향후 첫 정기 변경 시에는 밸류업 표창 기업에 대해 특례 편입의 혜택을 더욱더 제공하고 밸류업 공시를 이행한 기업에게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후 두 번째 정기 변경부터는 공시 이행 기업을 중심으로 지수를 구성할 계획인데요. 밸류업 미공시 은행은 모두 배제된 게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밸류업 미공시 은행 모두 배제했는데 밸류업 지수는 시장 전반을 반영하도록 산업군별 구성 종목 수를 비교적 고르게 할당했습니다. 이를 위해 밸류에이션 허들에서 산업군 내 상대평가가 시행되며 저평가 종목과 고평가 업종의 차이가 좀 줄어들었다라는 게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기업의 이익 안정성 기준이 흑자를 내는 수준에 그치고 또 주주 환원 태도의 적극성이 2년간 배당이나 이익 소각을 조금이라도 실행한 수준에서 평가가 됐습니다. 거래소가 제시한 지수 편입 요건에서 대부분의 은행주는 시가총액과 수익성, 연속 주주 환원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지만 산업 내 PBR 상위 50% 비교군이 금융업으로 설정이 되면서 최근 2년 평균 PBR이 0.2에서 0.4배대에 불과한 대형 은행들은 기준상 모두 탈락한 바 있습니다. 즉 국내 증시 업종별 기준, 금융업종 최근 2년 평균 중앙값이 0.6배 수준에 달하는 것과 못 미치는 것들 종목들이 모두 탈락을 한 데 의의가 있고요. 밸류업 공시를 이미 이행한 신한지주와 우리금융지주는 특례 평내 대상으로 지수에 포함이 됐으나 KB금융은 가장 높은 자본 비율을 기반으로 2023년 가장 큰 규모 및 높은 비율의 주주 환원을 시행하고 밸류업 공시를 전 기업 최초로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외가 됐습니다. 신한주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 5% 넘게 내리면서 53,500원에, 우리금융지주는 1.33% 하락한 15,540원에, KB금융은 4% 넘게 떨어진 78,100원에 장을 마무리했고요. 하나금융지주도 30%대 환원율과 6% 내외의 배당 수익에도 불구하고 10월 밸류업 공시를 앞둔 채 제외가 됐습니다. 이들은 표창 기업에 선정이 되면 2025년 6월에 편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어제 3% 넘게 떨어지면서 57,700원에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밸류업에 대한 실망감이 시장에서 크게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거래소가 밝힌 기업 밸류업의 기본 방향은 주주 가치를 존중하는 기업이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도록 지원하는 데 의의가 있는데요. 그러나 주주 가치 제고를 실현할 의지와 능력, 계획을 모두 갖추고 적극적인 주주 소통을 이행해온 은행주가 요건상 배제되는 것은 밸류업에 대한 취지와 맞지 않는다라는 불편감도 있습니다. 밸류업 지수 탈락에 대한 쇼크로 대형 은행주가 일제히 하락한 게 바로 그 부분을 방증하는 부분에 함께하고 있고요. 다만 우선 많은 증권사들이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은행주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본래의 취지가 약화된 상황에서 지수 편입 여부보다는 근본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행위 그 자체에 눈을 돌리고 있고요. 그런 부분의 여부를 투자자들이 직접 판단하는 게 적절하다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수 편입에 따른 수급 영향을 기대할 수 없는 점은 아쉽지만 본질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은행 업종 내 최선호주로 하나금융지주와 차선호주로 KB금융에 대한 추천을 유지한다는 의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은행주 어제장
시장에서 많이 흔들리면서 하방 압력을 크게 받아왔지만 다수의 증권사들은 아직까지 이 매수의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평가하고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도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입장이니까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은행주 투자 관점 다시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오늘 미국의 2분기 GDP 그리고 BOJ 금정위 의사록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일면에서는 빅컷이 몰고 올 폭풍이라는 주제로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글로벌 경기 침체 사이클 가능성에 주목해보라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잠시 후 증시 8 서울경제TV 개장 방송이 이어집니다. 더 다양한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